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년 만에 경제와 부동산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OECD는 물론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의 급감이 집값 하락을 장기적으로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결혼은 하지 않고 아기도 낳지 않아 순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서 앞으로 미래 집값에 엄청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코스피는 오르는 중이며 달러와 금은 약세, 유가는 다시 꺾였습니다. 인구 절벽이 어떻게 집값을 무너뜨릴까요? 살 사람 뚝, 매물은 적체, 인구 감소, 집값 난리 났다. 오늘 인구에 대한 완벽한 제가 여러분께 자료를 제시할 거니까 아주 오늘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아이가 낳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인구 절벽, 집값은 추락하고 있네요. 자, 인구와 집값, 이것이 핵심이다. 인구와 집값 핵심 요소가 5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생산 인구가 어떻냐, 가구 수는 어떻냐, 인구만 봐서는 안 돼요. 이제 1인 가구 포함해서 가구 수도 봐야 돼요. 결혼율, 출산율은 어떻냐, 주택 보급률은 어떻냐, 무주택 비율은 어떻냐, 이걸 다 5가지를 망라해서 인구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해야겠죠. 1인, 5인 가구 40년간 추이를 봤더니 이거 1990년, 2000년, 2010년, 2010년 10년 단위로 한번 쪼개봤어요. 자, 먼저 1인 가구 보면 9%, 16, 21, 30%, 2020년에 30%,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제 1인 가구가 30%나 차지해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인 가구는 14, 20, 25, 28, 10년 단위로 이렇게 가다가 2020년에 약 28%, 즉 1, 2인 가구가 58%예요. 자, 그런데 이 가구 수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집값이 계속 뛴다라는 주장은 좀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과연 그렇게 비싼 집을 살 것인가 의문도 생기잖아요. 요즘은 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빌라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원룸, 뭐 심지어는 고시원, 이것도 경쟁자예요. 자, 그래도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를 띠지 않을까. 자, 3인 가구 19, 21, 21, 21. 자, 2020년에 21%. 이제 3인 가구는 계속 지금 횡보장세인데 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4인 가구 30, 31, 21, 17 확 줄었죠. 자, 2020년. 여러분들 원래 4인 가구, 5인 가구가 많아야 북적북적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삶인데 이제 그런 시대가 좀 저물었습니다. 5인 가구 보세요. 30, 13, 8, 6 이제 한 자리 숫자로 확 줄었습니다. 2020년. 인구와 집값 핵심사항. 자,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 보급률, 주택 보유율, 생산 인구, 1인 가구, 해외 사례 이런 것 등을 연구 분석을 통해서 미래 주택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주택 위기의 신호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핵심 지역 중심으로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핵심 지역이 어디냐?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서울 전체, 그 다음에 서울 강남의 남부권, 경기의 남부권, 그 다음에 서울 주변, 바로 여기만이 안전하고 지방, 광역시, 경기 원거리 안 좋습니다. 인구 감소는 집값의 부정적이나 가구 수의 증가는 상당 기간 집값 상승을 유발할 것이며 특히 20대, 30대 맞벌이 고소득층이 아주 많이 늘어났잖아요. 증가하면서 집값 폭등을 야기시켰다는 면이 앞으로 조금 이제 다음 상승장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생산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고소득층과 국민소득 증가로 유망지역의 집값은 등락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즉 강남이라든가 서울 그리고 경기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등락하면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높습니다. 다만 소위 지역은 이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장 난다는 거예요. 인구, 특히 생산 인구 감소와 저출산은 전체적으로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집값의 양극화 또는 다극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자연 인구 추이, 이제 핵심 자료를 토대로 빠르게 전개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근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자연 인구 증가 추이.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지금 2020년 들어와서 마이너스 4,228명. 즉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늘어나는 바람에 인구가 줄고 있어요. 원래 이게 2025년이나 30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통계 예측보다 다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4개월째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과연 4개월로 끝날까요? 인구가 지금 증가할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데 출생아가 늘어나야 역전현상이 벌어질 텐데 지금 이미 꺾였습니다. 이건 집값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과거의 데이터 이거 무시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속도가 빨라요. 저출산 속도가. 출생아 사망자 추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세요. 출생아가 좀 더 많았었죠. 자, 사망자보다. 근데 출생아가 이렇게 자, 이번에 19년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이제 3, 4월 달 또 봐야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인구가 지금 줄어들죠. 여기 사망자 더 많죠. 지금 우리나라가 한 5,100만 되는데 이제 10년 지나면요 인구가 확 줄고 한 30년 지나면 3천만 명대로 확 줍니다. 큰일 났어요. 자, 출생률 0%와 지역별 인구 증감 현황. 여기 보시면 70년, 자 2019년 보통 4명, 3명, 2명 이렇게 하다가 둘이 결혼했으면 2명을 낳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0.92명이에요 지금 안타깝게. 여기 보면 출생 사망자 지금 거의 딱 달라붙은 거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역전됐죠. 자, 그리고 경기, 서울, 인천 비교적 이 수도권은 앞으로 미래 전망이 그래도 좋아요. 인구가 뭐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지방, 충남, 경남, 강원, 부산, 전북, 전남, 경북 좀 플러스로 나온 대전, 대구, 울산 다 안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건 10년만 지나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인구 급감, 산업체의 이전은요 집값 폭락과 연결되는 거예요. 합계 출산율, 급감주의와 청소년 급감 인구.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2018년 기준으로 0.97. 자, 현재 0.92. 2020년에는 더 줄겠죠. 자, 청소년 인구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80년만 해도 36.8명이었던 청소년들, 즉 9세에서 24세가 자, 현재는 16.5입니다. 16.5. 자, 전철 타면 확 애들이 보이질 않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10년만 지나면요 10명으로 확 줄어요.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9살에서 24살. 이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 그 사이의 인구가 10%라는 게 끔찍하지 않나요? 노인들만 이제 많겠죠. 전국 인구 분포도 서울특별시 약 19%, 900만, 1000만이 무너졌죠. 970만. 인천 6%로 290만, 약 300만 정도 돼요. 경기도 1300만, 25%. 합이 50%입니다. 즉 수도권에 50% 인구가 살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점점 더. 근데 이 지방은요. 점점 더 감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려면 지방보다 수도권으로 오는 게 딩동댕은 맞아요. 인구 성장률 60년, 67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총 인구가 쭉 계속 2017년 이제 여기 보시면 2030년에 정점을 찍는 2028년에 정점을 찍는 거로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2020년에 이미 꺾였잖아요. 물론 좀 더 봐야겠지만 4달 동안 꺾였어요. 지금 이 통계 수치보다 다 빨라요. 집값 하락폭도 빠를 거예요. 훨씬 더. 자, 그리고 인구 성장률 보세요. 확 줄어가지고 지금 여기 2067년이면 3,900만 대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략 50년 정도 되면 3,000만 대로 줄어들 거예요. 2배 이상 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우리 때만 해도 자 1965년 이때만 해도 자 피라미드형이죠. 피라미드형. 근데 지금 2015년, 2020년하고 좀 비슷하겠죠. 여기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자, 약 60대까지는 확 늘어났고 이제는 70대까지도 늘어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끝부분만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제 앞으로 65년이면 이런 모습이다. 자, 고령화시기에 되면 애들은 없고 자 노인들은 늘어나고 이게 65년이라고 써 있는데 50년 정도로 보시면 돼요. 빠르면 40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 통계 수치를 압도하는 저출산입니다. 지금 생산 가능 인구 보실래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자,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73.1 정점을 찍고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세요. 세계적으로 평이하고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꺾이는 속도가 아주 빠르죠. 연령별 199죠. 여기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16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 유소년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이 모든 접전 지역이 지금 16년이었어요. 지금 20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라요, 지금. 주요 가구 유형별 구성비와 가구 원수별 구성비. 부부 플러스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32.3%였는데 자, 2025년에는 24.2%로 약 10% 줄 것이고 그리고 1인 가구가 27.2 2015년에 2025년에는 31.9 대략 지금은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엄마나 아빠 한 명하고 자녀하고 사는 비율도 15.5에서 18.3 즉 자, 한 명하고 이혼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명과 사는 집안이 좀 늘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1인 가구 보세요. 1인 가구 지금 15년 27.2 약 25년 31.9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2인 가구 보시면 26.1에서 35.0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대략 여러분들 2045년 되면요 거의 70% 이상이 1, 2인 가구인데 이 퍼센트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들 204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집값은 10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인구를 무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10년 지나면 확 달라지거든요. 자, 3인 가구도 줄고 4인 가구도 줄고 즉 1, 2인 가구만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3, 4, 5인 가구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령별 인구 비중 보면 1960년, 자 67년 보시면 자 먼저 유소년 보세요. 자, 0세에서 14세 자 갈수록 줄어들다가 현재 2020년 12.2% 이제 열에 한 명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생산인구 하면 15세에서 64세를 말해요. 54.8이었던 게 지금 2019년 72.7 정점을 찍고요. 쭉 내려가고 있죠. 자, 생산인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해서 자, 노령화 인구는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약 10년만 지나도 여러분들 넷 중에 한 명, 20년 지나면 셋 중에 한 명 넘게 인구 자연 감소, 전남, 강원, 전북, 경북 이미 쓰러졌죠. 충북, 대구, 충남 계속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대전도 줄어들 거고요. 서울, 울산은 2033년, 세종 2034년, 경기도 2035년. 수도권만 그나마 인구가 좀 늘어나고 버틸 수 있다 이겁니다. 시도별 순 이동률과 생산인구 급감. 여기 보시면 세종, 경기. 세종 그나마 조그만 도시니까 경기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서울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서울은 쾌적성이 늘어나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이 늘어나면서 집이 용적률이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거예요. 또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떠나는 인구도 있지만 이거는 순자연 인구가 감소됐다기보다는 너무 고급화됐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든 거라서 서울은 이쪽으로 끼워주고 나머지는 다 꽝입니다. 나머지는 인구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물론 인천도 늘어날 겁니다. 자, 내년부터 생산인구 20만 명씩 감소. 항상 이 예측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고 했죠.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생산인구 보세요. 지금 현재 2020년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아주 급감했죠. 23.2%로. 그러다가 이것도 지금 완만하게 보고 있는데 대략 10년 지나면 2030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39.5로 확 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줄었으면 더 줄었지 생산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통계보다 항상 많이 앞서갔기 때문에. 그리고 25에서 29 젊은 층 나중에는 정말 문제가 되겠죠.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지역별 주택보급률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과 집값과 연결을 지어볼게요. 주택보급률은 여러분들 2018년 즉 뭔 말이냐? 자, 가구수와 주택수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서울은 아직도 100대 100이 안 됩니다. 96. 즉 가구수는 96개인데 가구수는 100인데 자, 주택수는 96밖에 안 돼요. 4채가 부족하네요. 자, 그리고 경기도도 101. 즉 자, 가구수보다 약간 집이 많아요. 하나 정도. 그리고 인천 101 똑같죠? 자, 결국 이 지방은 이렇게 집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이 거의 집수와 가구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왜 무주택자들이
여러분들 40에서 50%를 차지하는 줄 아세요? 수도권에? 왜 이렇게 무주택자들이 많은 줄 아세요? 가진 사람이 많이 가져서 그래요. 그것도 수도권에 밀집돼서. 제가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 이 상투장에 갖고 있는 사람들, 정부에서 그거 못 막는 게 무주택 서민들한테 피눈물 흘리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걸 보면요. 앞으로 집값이 어디 뛰느냐. 자, 서울이 뛰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이 뛴다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시면. 그리고 물론 경기, 인천, 경기 같은 건 땅이 크니까 또 인천은 서울에서 머니까 좀 좋은 지역 위주로 뛰겠죠. 자, 2018년 무주택 가구 구성비, 무주택 가구 이게 보시면 알아요. 여기 보시면 서울이 무려 50%나 무주택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더 늘어났어요. 무주택 숫자가 자꾸 쫓겨나면서.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 44%, 무려 44%가 무주택자예요. 서울, 경기도도. 그 다음에 인천, 여러분들 인천 쪽도 무려 41%가 무주택자입니다. 지방이 상대적으로 무주택 비율이 더 낮죠. 지역별 자가 보유율 거의 비슷한 말인데, 자, 도 지역이 제일 도 단위 시골이 이렇게 지금 높아요.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2018년 70.3%, 주로 자,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70.3%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수도권 한번 보자고요. 빨간 거. 오히려 줄어들었다가 요즘 조금 다시 늘어났죠. 신도시가 늘어나면서 54.2% 2018년 기준으로. 자, 54.2%. 그리고 광역시 전국 단위는 좀 더 높죠. 아무튼 수도권은요. 45%가 무주택, 55%가 자가 가지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고령 인구와 상관관계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집값 높은 곳이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양천, 동작 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자, 젊은 층이 많이 살아요. 여기 보실래요? 자, 여기 보세요. 서울 고령 인구 비율이 낮은 10개구, 송파, 강남, 양천, 서초, 광진, 강서, 여기 보시면 다 이 안에 거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뒷부분 보세요. 관악, 노원, 은평, 강북, 중랑, 도봉, 금천, 뭐 동대문, 서대문 이쪽, 강북, 종로, 중구, 도봉구, 용산구, 서대문, 동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용산구 빼놓고는요. 어떻습니까? 고령화 인구가 높은 곳들이 집값이 낮죠. 즉 노인들이 많은 곳들, 고령화 인구 비율이 높은 곳들이 집값이 낮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돼요. 소득층별, 지역별 주택 유형 비율을 봤더니 여러분들 저소득층자들은 어디에 제일 많이 사느냐? 단독에 많이 삽니다. 무려 57.6%가 저소득층자예요. 자, 상대적으로 아파트 비중은 29%밖에 안 돼요. 중소득층자는 자, 저소득보다는 낮습니다. 54.7이 아파트를 살고 30.9가 단독을 살아요. 고소득층자 76.2가 아파트에 삽니다. 즉 아파트에 사느냐 안 사느냐는 저소득층자냐 고소득층자냐의 어떤 평가 요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 자, 수도권은 50.8이 아파트에 살고요. 약 30.6이 단독에 삽니다. 단독에 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분들이 많습니다. 광역시 경우는 아파트가 약간 요즘 지어나면서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독도 상당히 비중이 높고, 자, 도지역은 아파트보다 단독이 압도적으로 높죠. 전국 연령대별 주택 보유수, 한일 생산 가능 인구,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30, 40대, 특히 40대, 50대 자가 비율이 상당히 높죠. 40대, 50대 이렇게 높습니다. 40대가 정점이고요. 자, 여기 50대, 그리고 30대, 30대도 만만치 않죠. 즉 30, 40대 비율, 50대, 30, 40대, 50대 비율이 높다. 그런데 요즘 특히 30대하고 40대가 집을 많이 매수하면서요. 상당히 많이 시켰어요. 왜 30, 40대가 집값이 많이 늘어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득이 증가해서 부부 합산 연봉이 늘어나다 보니까,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투에 집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일본, 한국 생산 가능 인구 및 주택 가격. 자, 일본이 실질적으로 이게 생산 가능 인구 비중 보자고요. 자, 1990년은 꼭지를 찍고 쭉 내려갔어요. 2010년까지 계속 떨어지기만 했죠. 이거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집값 보세요. 집값도 거의 비례하지 않습니까? 생산 가능 인구하고.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자,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2010년, 한 15년 정도 꺾였죠. 이렇게 줄어들고 있네요. 아주 급감하고 있죠. 오히려 일본보다 큽니다. 그런데 집값 계속 올랐는데 이제 꺾이고 있잖아요.
1분짝까지는 안 나겠지만 이거 특히 지방은 1분짝 날 거예요. 지방은. 수도권 좀 심각하죠. 자, 국가별 인구 고령화 속도. 단순하게 고령 인구가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속도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가 2000년에 접어들었고 고령은 2018, 초고령 사회가 2026, 이제 6년밖에 안 남았어요. 26년 만에 세계 탑 클래스 수준으로. 그런데 일본은 36년 걸렸고요. 프랑스는 154년 걸렸고 독일은 77년, 이탈리아 79년, 미국 94년. 여러분들 왜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이번에 질병 사태로 좀 많이 사망한 줄 아세요? 바로 고령화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이거 남 탓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했기 때문에 또 속도도 빠르잖아요. 자, 주요 국가의 노인 부양비 추이 전망 OECD 국가에서 보시면 자, 우리나라 정말 낮았었어요. 2015년만 해도 바닥이고 자, 2025년이면 이제 이 정도 올라오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기에는 뭐 2070년이나 돼야 한국 1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속도로는 50년 이내에 유럽보다 더 초고령 사회, 즉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노인을 부양해야 할 젊은 층 부담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빨리 이거 대책 세워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와 주택 가격 비교.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생산 가능 인구. 자, 이거 지금 아까 2020년이죠. 자, 생산 가능 인구가 2020년 좀 안짝에서 줄어들기 시작해서 확 줄죠. 자, 그렇다면 총인구는 오히려 이제 고령화 사회 때문에 약간 늘어났죠. 그래갖고 늦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집값하고 비교하자고요. 생산 가능 인구, 자, 집값 이렇게 같이 올라가기만 했어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아까 그래프에서 일본하고 비교해드렸죠. 일본 보세요. 일본은 아니나 다를까 총인구가 지금 이런데 자, 생산 가능 인구는 더 급감하고 있죠. 왜?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아기를 안 낳아요. 그래도 한 명은 낳습니다. 우리나라는 0점 몇 명으로 떨어졌어요. 일본보다도 지금 아기를 더 안 낳아요. 자, 일본 보세요. 여기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집값 폭락을 해버렸죠. 이제 각국의 한번 생산 가능 인구와 집값 현황을 보자고요. 일본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게 보면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드니까 집값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미국 한번 보실래요? 자, 생산 가능 인구 이렇게 올랐다 줄었다 하면서 좀 주니까 미국 역시 같이 줄어들고 있죠. 집값도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영국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드니까 집값도 같이 비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스페인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좀 예외적으로 가는 나라도 있어요. 프랑스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는데 집값은 한시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태리도 올라가고 있고 데마크는 조금 그래도 비례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벨기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데 비해서 인구가 줄어든 데 비해서 집값은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아무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가지고 좋을 것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일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유럽보다는. 자, 일본 생산 가능 인구 정점을 1990년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분기는 91년에 떨어져가지고 푹 떨어졌죠. 스페인 2005년에 정점을 찍었고 2007년에 추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2012년이 꼭지예요. 생산 가능 인구. 그렇다면 지금 2020년 현재 볼 것도 없죠. 이제 하락장까지 접어들었는데. 자, 미국, 일본 주택가격 실질적으로 이건 뭐 프라자 합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1990년 인구 정점 찍고 계속 떨어졌다고 보여지잖아요. 일본도 우연이 아닙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2007년 여기 보시면 쭉 인구 정점 찍고 집값이 떨어졌죠. 물론 이때 금융위기가 각각 터졌죠. 여기 보시면 지난해 특히 우리나라의 문제가 피해야 할 규모가 너무 세요.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자, 베이징, 뉴욕, 파리, 도쿄 여기 도시국가인 홍콩, 싱가포르 자, 런던하고 맞먹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는 국민소득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런데 뉴욕, 파리 여러분들 미국 5만 달러가 넘어가는데 거의 2만 달러 이상 미국, 뉴욕, 파리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지금 너무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냥 주가는 세계 최악의 수준인데 집값만 비싸니까 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세계 최고로 지금 저평가됐어요. 집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만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누가 더 좋다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식에 투자를 하는 얘기는 당장은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세계 주요 도시 소득 대비 집값 14.8%나 차지합니다. 서울이. 런던 8.5, 자, 뉴욕 5.7. 지금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보다 PIR 규모, 즉 소득 대비 집값 지나치게 높아요. 14.8. 자, 돈 벌어갖고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14.8년이 돼야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서울을. 자, 인구 절벽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짝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존폐가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곳곳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5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산업은 마비되고 젊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들이 즐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